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 자산에서 이탈하는 셀 아메리카 현상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시총 11위로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메이저 루저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선제적 금리 인하를 촉구하자 투심이 짓눌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시장 경쟁 업체 화웨이의 신형 인공지능 전용 칩 출시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주가 100달러가 붕괴하며 시총도 2조 3,65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AI 대중 수출 제한 조치와 화웨이 신형 칩 소식에 엔비디아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계속되는 파월 해임 요구에 전 세계 자본시장에 셀 아메리카가 재개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하고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로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은 9bp 하락하는 등 미국 자산에 대한 전망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증시의 셀 아메리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산 피난처로 비트코인이 급부상하며 상승했습니다. 8만 8천 달러를 돌파하면 이번 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 금리 인하 촉구로 글로벌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1936년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세에 이어서 하다하다 파월 의장 걱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이 보도를 통해서 파월 의장의 해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밤사이에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대형 패배자, 지각쟁이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걱정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고요. 더불어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매도세가 심각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3까지 떨어졌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버텨낼 수 있을지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면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먼저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상으로 한 마라톤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기록은 다소 아쉬웠지만 완주에 성공했다라는 의의에 방점을 찍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뉴스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경제 키워드 살펴보면 좋을지 6가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2억 3,900만 달러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2억 3,900만 달러라는 역대급 취임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5년도 취임식 후원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2억 3,900만 달러를 모금했다는 건데 역대 최고액입니다. 일단 취임식 역대 최고액이고요. 본인의 기록을 이제 본인이 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에 이제 본인이 기록했던 1억 700만 달러를 2배 이상 기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부자 일단 구성을 좀 보면 140개의 기업 및 개인이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델타항공이라든가 타겟 이게 뭐 유통기업이죠. 그리고 아마존, 메타 등 대기업이 많이 그러니까 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눈길을 끄는 건 일론 머스크 본인은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측근들이 다수가 이제 기부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뭐 그럼 이제 누가 많이 기부했느냐, 최다 기부자가 누구냐라고 보면 필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육가공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업체 중에 이제 리플이 500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는 워렌 스티븐슨이 이제 400만 달러, 대사직 임명과 동시에 400만 달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해관계에 상충하는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약간 일었었고요. 근데 의문점은 실제 사용 내역이 공개 의무가 없어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다 가져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제 도서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립이라든가 비영리 법인에 이제 사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본인이 전부가 쓰지는 않더라도 이게 어쨌든 대규모 이제 차기에 어쨌든 그런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후원 비용이 차기 정부와 유착 관계에 시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요. 좀 재미있는 건 많은 기부자들이 100만 달러 이상을 했는데 이 취임식 행사에 자석을 못 얻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이 취임식 행사장이 밖에서를 많이 못 보고 안에서 행사장을 치렀습니다. 근데 안에 자석이 제한된 관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취임식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불했거든요. 근데 100만 달러 이상을 한 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석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자석을 못 얻어서 밖에서 이제 떨면서 보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좀 있었고요. 이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2차례 취임식 모금액이 이제 3억 4,6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돈이 많은 거냐면 1973년 이후에 모든 대통령의 취임식 모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의 퍼포먼스가 이제 역대 상당히 많이 모았다라는 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약간 시사하는 게 좀 많은데요. 취임식을 통해서 이제 정치 자금의 비공식 축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취임식에 어쨌든 요 후원금은 지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사용되는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불투명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대규모로 후원이나 로비를 이제 사전 투자한다는 약간 이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 리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뭐 후원을 이제 막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축하가 아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돈을 뭐 리플 같은 게 500만 달러를 축하하는 의미로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전에 약간 투자의 의미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책 영향력을 위해서 선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SEC에 약간 계속 제재를 받았었는데 이 투자를 하고 나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제재가 많이 약해진 게 아니라 사실상 지원이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SEC의 어떤 제재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융 정책에 관한 어떤 민간의 사전 리포지셔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불균형 심화가 이제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는 1인 1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돈이 많으면 표를 더 많이 얻는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일반 유권자들과 이제 거대 후원자들 간에
접근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게 이제 100만 달러를 그때 당시에 내야지 사실 트럼프를 만들 수 있는 접근권이 약간 좀 있는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별장에 갈 수 있는 권한이 100만 달러를 내야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몇몇 분들이 100만 달러를 내고 이제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서 이런 게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트럼프의 어쨌든 정치적 영향력이 재구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좀 이채로운 건 이게 이제 그 돈으로 정치력을 사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가 좀 다른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비스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트럼프가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로비스트가 중간에 있으면서 요게 완충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직접 돈을 받는 시대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비용도 절감하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는 이제 본인이 약간 브랜드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본인이 전통적인 정치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쇼도 많이 하고 그런 브랜드가 좀 있다 보니까 자신을 활용하라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직접 트럼프에게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를 직접 만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많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제 기부라는 절차를 통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특히 이제 슈퍼팩이라는 건 이런 절차를 통하면 수백만 달러도 훨씬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는 1기 때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2기 때는 요거를 이제 약간 정치를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게 아닌가. 돈을 투자하면 당신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렇게 만드는 약간 이런 그 구조를 만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권력에 대한 공식처럼 지금 자금이 곧 경제력이고 또 정치력인 것처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요. 축하라기보다는 투자나 펀딩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5년 이후에 미국은 정책보다는 파워 네트워킹 구축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맞춰진 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미국의 정책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돈을 받았으면 좀 편의를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뭐 향양이 이제 지금 보시면 빅테크들이 잘 나가야 돼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는 기부를 거래로 보지 않고 약간 인지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대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으면 입장료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규칙은 자신이 정하는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은 통제의 수단이지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자에게 당근을 어쨌든 주되 언제든지 자신은 채찍을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빅테크들이 지금 계속 힘들어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분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좀 있으면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FTC에서 계속 지금 분할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분할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A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쪼개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라든가 암호화폐는 지금 어쨌든 트럼프에게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에게는 SNS로 차단을 하고 알고리즘 편향이나 이런 것들에게 자신에게 언제든 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가금 불가원의 원칙을 좀 지키는 것 같아서 암호화폐도 자신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기존 금융권의 권위를 지금 어쨌든 달러가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까이도 하지만 좀 약간 멀리도 하는 약간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내가 봐줬다는 프레임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유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은 어쨌든 정치에 많은 걸 시사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적인 영역을 기본적으로 사적 네트워크로 오는 것들은 분명하게 만든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일단 미국의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로 했던 건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의 모든 정책을 모든 걸 사적 네트워크로 가져오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금의 투명성이라든가 감시의 시스템을 일단 자신의 중심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의 마케팅을 계속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치와 모든 것들을 돈으로 거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게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보다는 후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분위기, 더불어서 슈퍼팩 중심의 그림자 정치 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보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하프 마라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경주 첫 대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물론 기록만 봤을 때는 인간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아쉽긴 했지만 완주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발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대회에서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대회를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이 대회가 어떤 대회였냐면 이제 21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여를 했고요. 인간하고 같이 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따로따로 했었고 총 길이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제 21.1km라고 상당히 길었고 하프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인간은 이제 12,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고 기록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상당히 한 2시간 넘게 기록을 했고 완주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21대 중에 3대가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궁 울트라라는 로봇이 이제 어쨌든 1위를 했었고요. 2시간 40분 42초라는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같이 했었고요. 사람이 옆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배터리를 갈았다고 이제 말씀이 들려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기록은 8시간이었습니다. 8시간이었고 뭐 그 자체도 보폭이라든가 열방출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은 거의 인간과 유사하게 지금 달리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크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분리된 트랙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게 뭐냐면 21.1km를 현장 테스트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로봇의 어쨌든 그 복합 능력 테스트를 했다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인간형 로봇이 일상생활에 진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인간형 로봇의 어떤 우리 일상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이 군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의료에 이런 로봇이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죠. 이게 이제 스포츠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지금 이제 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곧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이게 머지 않았다라는 이제 꿈을 품게 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요것들이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 요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여기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것도 이제 상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넘어지고 멈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어떤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감정이 들어갔던 로봇이 나왔다라는 것도 약간 전환점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로봇 기술이 어쨌든 정지 작업에서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진입했다라는 게 확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를 3번 갈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했던 그런 거와 다르게 한계와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기술과 문화의 접점에서선 어떤 이벤트를 좀 보여줬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휴머노이드를 요게 이제 2027년까지 해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인간과 기계의 어쨌든 경계가 허물어졌고 미래 사회에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휴머노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가 요거를 예전에 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좀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8시간이었던 그 기록을 이번에는 2시간대에 어찌됐든 간 완주를 성공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대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휴머노이드는 어떻게 우리 생활에 좀 다가오게 될까요? 뭐 그냥 예상해 보는 거겠지만 지금은 단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걷는 로봇입니다. 걷는 로봇인데 이게 이제 약간 사고하거나 반응하는 로봇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로드맵을 좀 보시면 이제 보행이나 단일 동작 정도로 하는 것들이 환경을 인식하거나 여러 가지로 자기 판단을 하거나 뭐 AI가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 전개 방향으로 좀 보시면 테스트 로봇에서 상용화적인 측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위험 구역을 탐지한다거나 붕괴 지역을 간다거나 이런 식의 측면에서 우리 생활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로봇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대중 인식도 좀 많이 변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움이나 위협 인식에서 생활
파트너로서 이제 좀 수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이게 감정의 애착 능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이제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우리 로봇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반려동물처럼 생활 속에 로봇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돌봄이나 의료나 보령화 이제 그 어쨌든 인구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필수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고위험 산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극한 작업자로서 그리고 생활 밀착형으로서 새로운 시민의 함성으로 나중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인구 고령화 또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대응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왕정인과 공화정인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한테 좀 비판적인 전직 고위 관료 2명의 안보 권한을 직접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인물 그리고 기관까지도 같이 정부 조사 명령까지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왕정인가 혹은 공화정인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네,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크리스 크랩스라고 2020년 대선 당시에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불법 선거,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거를 당시에 이제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장이었는데 이 크리스 크랩스가 이거 안전하다고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AP 통신에 대해서도 자신에 반하는 이야기거나 이런 거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요거에 이제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권한을 해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안 권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로펌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곳에 있는데 이 분이 이제 로펌에 계신데 이 보안 권한을 거의 하향 등급을 했기 때문에 이 로펌은 거의 이제 생사가 이제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보안 기업에 대해서 직원 또한 영향을 받게 된 거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마일스 테일러라고 이제 2028년에 익명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이 또한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행정명령은 사실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약간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 미국에서 없던 그런 전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논란이 좀 많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권력자가 심리적으로 대중에게 이제 약자에게 너무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강자에게 비난을 하거나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어쨌든 그런 자를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개인을 넘어서 권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규범을 두려워하지 않지 되겠냐라는 생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제 이게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명령권이라든가 보안 권한이라든가 이게 이제 사면권이라든가 매우 광범위한데 과연 이런 분야에까지 써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광범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한 남용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서 법으로 움직이는 공화국에서 의지로 움직이는 권력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라 권력 사용에 대한 철학을 다시 한번 묻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 미국 정가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실까요? 일단은 이런 게 좀 지금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제도가 별로 없어요. 뭐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이제 행정명령으로 막는 거에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지금 계속 대법원을 올려보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묻고 있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제 공화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 의제 정치가 사실은 제도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막고 있더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AP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백악관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그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그거를 뭐 법원 명령이 나와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관료나 정보기관에 대해서 이제 충성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만 기용하게 되면서 전문 관료들이 고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고 눈치만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정책의 질이 계속 저하가 되고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면 계속 예멘 사태라든가 중국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브리핑이 안 되고 SNS를 통해서만 뭔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보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예전과 다르게 미국답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적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성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적 재고용 같은 약간 행정명령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바른 말이 안 나오고 다양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원적인 어떤 공공 담론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문막되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파에 있는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화당도 여기 또 방어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양극화되고 지지자들도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도 갈등이 좀 심화되게 되면서 트럼프파 그리고 정통 보수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정부 경제 감각 실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이 사야 할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었고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는 폰지 사기다라는 다소 좀 과한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만장자 출신 강요들의 발언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사실 그러니까 모두 대부분 다 이제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억만장자입니다. 말이 억만장자가 아니라 정말 상위 0.1% 이상의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장모님은 당연히 안 받아도 되겠죠. 억만장자니까. 그리고 엘버 로스 전 상무장관은 그 연방 정부가 이제 셧다운된 기간이 있습니다. 요 일하는 정부에게 대출 받으면 되지 않느냐. 당신들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쟁 기간 동안 밥이 없어서 이제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쌀이 없는데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니까 이런 식의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리 커틀러 전 경제위원장은 셧다운 기간 중에 무급을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약간 이게 정말로 이제 어불성설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현실 공감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감각이 정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로 이제 그 공감계리나 단순히 어쨌든 무지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병목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이러는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현실의 어떤 격리란 얘기가 좀 일어난 것 같아서 한 번도 병원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거나 월세를 내기 위해서 뭐 투잡을 뛰는 이런 것들의 어떤 미국의 일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정책,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으로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동떨어진 정부가 되는 거죠. 경제 격차가 정보 격차, 감각 격차, 그러다가 감정 격차로 이제 확장이 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리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감각과 특권 무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운이나 구조나 내 능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삼류에 가 있는데 그게 실력으로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삼류에 가 있는 건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을 덜했거나 어리석거나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왜곡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모님은 연금을 안 받아도 돼요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본인 주변의 세상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만강의 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정치적 구조의 왜곡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의 대표성 상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정치에서 어쨌든 실제 정책 결정은 극우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고액 기부자라든가 로비 집단이 영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이나 노령층이라든가 고령층 대표성이 약화되고 이들은 삶의 정책의 뒤로 이제 밀려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의 어쨌든 그 많은 정치 기반은 이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적 공감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또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일에만 소환되는 데이터로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중심에서 이제 자본 중심으로 내면화가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부분의 시장의 신념에 강한 것들이 매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감 괴리는 사실은 부의 어떤 권력이 집중화가 되고 현실로 이제 단절이 되고 그다음에 왜곡된 신념이 이제 체계가 되면서 제도적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된 산물이 되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국민들과 좀 괴리가 벌어지게 된 강요들은 단절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이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향후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이게 이제 공감 결핍이 약간 치명적인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정책은 예산 배분이라든가 세율 조정이라든가 규제 설계처럼 수치로 법률로 사실은 포장돼 있지만 그 결과는 사람의 삶이라든가 우리가 존엄성과 이제 직접 연결됩니다. 공감이 없으면 정책은 사실상 이제 생존이 아니라 효율성, 평등이 아니라 수익률만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그 결과 이제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고통은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지금 정부가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감은 사실상 이제 사회적 신뢰가 필수 요소인데 지금 정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없는 정치는 결국 이제 시민의 수능이나 냉소나 회피로 분노를 만들고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감 결핍은 결국 구조적 배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지가 이제 낭비, 공공의료, 사회주의 어쨌든 실업 대책이 게으른 자의 보상이라는 당론화로 정당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라든가 연방 섭다운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구조인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비 정책이라든가 사회보장 발언 이런 것들, 연금이 폰지 사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고령층의 공포 확대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일론 머스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설계의 문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없는 정치는 어쨌든 효율적인 착지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 없는 정치는 사람의 어쨌든 민주주의 공감이 있는 정치여야만이 사람이 되는 중심이 어쨌든 민주주의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공감 없는 정치는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정가의 경고음이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자동차 업계의 조용한 저항 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산업들에 대비해서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고 하다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다라는 PR 전략을 오히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BMW나 현대, 포드 같은 기업들도 국내 생산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전략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반발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식 산업 통치에 대한 우회적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실 미국 내 생산 이꼬르 애국이라는 이론적 프레임을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는 직접 반발할 경우에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노골적 비판을 피하고 우리는 미국에 많은 걸 만들면서 관세 회피하고 정치적 양보를 동시에 노립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라 너무 잘 따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게 안심을 주고 충성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 산업은 특성상 현지 생산 자체가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MW라든가 현대라든가 포드라든가 도요타 등 이제 주요 브랜드는 이미 미국 남부에 중심으로 이제 R&D라는 거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를 부여해도 뭐 자사 브랜드나 주요 차종은 이미 이제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종과 다르게 이제 크게 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반발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가 국내를 강조하는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선제적으로 PR을 통해서 정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현대차는 백악관 회동 때 그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고, 우리는 미국 일자리나 창출을 기여 중이라는 걸 통해서 정치적 명분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수 유권자 기반인 중서부 남부 공장들이 이제 연결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국내 강조는 이제 정책 대응에서 동시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쨌든 신뢰를 구축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관세를 활용한 이제 경쟁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멕시코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거나 아니면 중국 공장에 이런 데 있는 경쟁사들도 약간 경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글로벌 기업들이 국가별 기능의 다중 메시지 전략도 좀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어쨌든 다층적 권력 매개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비판을 삼키고 칭찬을 하는 방식으로 권력과 타협하는 생존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전략들을 좀 봤을 때는 향후 미국 사회 안에서 어쨌든 관세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 나올 테니까 어떤 파장을 좀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자동차 프레임이 이제 백악관용 프레임 맞추기가 다른 민간 기업의 이제 뉴머멀이 됩니다. 향후에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정책을 반대하기보다는 정권이 언어로 이제 자신을 포장해야 살아남는 구조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이 보여주는 모델이 이제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수출 산업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정책이 목적에 따라 부응 중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다른 업종도 직접 반대하는 대신에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산업별 리스크 대응 전략이 국내 산업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향후에 반도체도 이제 미국 파운드리에 투자를 확대해야 될 것 같고, TSMC나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바이오나 FDA 중심으로 해야 되고, 클라우드나 AI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모든 산업이 이제 미국의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권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PR이나 초점이 소비자에서 정치 권력자의 심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커뮤니티가 정치 권력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혹은 권력자의 관계 우선에 재편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키워드는 테슬라 인도 진출 보겠습니다. 테슬라 인도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테스트 주행 중인 모델 Y의 목격도 있었는데요. 테슬라와 인도 정부 간 사이에서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진입이 좀 임박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도가 시사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테슬라는 그 세계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세계 2위, 인도, 중국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에서는 2위 정도 잠재력을 가진 격전지입니다. 근데 EV라고 이제 전기차는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서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테슬라가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공장이 곧 지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에 있는 상당 부분을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이제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옮기지 않을까라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전기차 패권의 차세대가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제 비아디 쪽으로 가고 테슬라도 가고 현대차도 이쪽으로 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대 차들이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전기차 전환율이 아직 아까 말씀드린 낮기 때문에 정부가 공격적으로 하고 정책 인센티브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글로벌 시장은 이제 미국, 중국 양극 체계에서 삼극 체제로 되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인디아 협상 결과의 상징이고 정책과 기업의 줄다리기의 왕성본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테슬라의 현지 공장 설립 및 부품 로컬라이즈를 요구해왔고, 테슬라는 초기에 완성차를 허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Y 테스트는 지금 쌍방이 이제 요거에 이제 조건에 이제 했다는 조건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다른 지역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테슬라가 주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곧 나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분바이에 1호점이 곧 나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장막을 씌우고 이제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곧 출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인도는 이제 단순히 소비 시장이 아닌 정책 협상력을 가진 주권적 파트너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그런 게 의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의 이제 공급망이 전환된 게 아닌가라는 고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관세 때문에 리스크를 해야 되는, 해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실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간의 어쨌든 갈등 속에서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분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인도는 리튬 정제라든가 배터리 조립이라든가 조립 공장 등에서 이제 다층적 공급망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대안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단순한 어떤 확장 그런 이상에서 전략적으로 탈중국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테슬라는 인도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패권을 앞으로 인도에서 좀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특히나 전기차에 있어서는 큰 기업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인도 안에서 더 다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 10년간 EV 산업에 있어서 전략 거점은 아무래도 인도가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단순 판매를 넘어서서 인도 내의 생산과 공급망 확장을 설계해 나가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인도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산업의 고도화를 좀 분기점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도가 세계 공장이 아닌 첨단 생태계 중추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어쨌든 주도권이 선진국 시장에서 이제 신흥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전기차는 한때 고소득 시장의 점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인도나 동남아나 이제 남미, 아프리카 등 대규모 인구 기반 신흥 시장에서 이제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어서 이제 인도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1단계는 일단 이제 완전 분해 수입 방식의 조립 공장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완성차 수입이 이제 고율 관세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하슈트라, 타밀나우, 구자라트 등 이제 산업 인프라가 여기는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도 정부가 요구한 국내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족시키면 동시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초기 이제 설비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례로 이제 로컬 부품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및 그다음에 ESS라고 그러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허브를 이제 구축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AI 기반 차량의 소프트웨어라든가 개발 현지화 연구소를 설립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를 통한 글로벌의 어떤 난방구 수출 허브를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테슬라는 이제 인도를 단순히 차를 팔 생각이 아니라 조립, 부품, 배터리, 소프트웨어, 수출로 이어지는 풀스택 EV의 어떤 벨트를 만드는 약간 이렇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테슬라가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난방구를 공략하는 탈서구, 탈중국, 신흥국 중심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테슬라는 인도를 활용을 해서 EV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도 시장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 보유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대규모 소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월 2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베이직은 시바이누가 연초 대비 40% 이상 하락해 현재 0.00001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무려 589조 개의 유통량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 중 가장 많은 공급량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시바이누가 과거처럼 0.00017달러 혹은 0.0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1달러 도달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공급량 기준으로 시바이누가 1달러가 되면 시가총액은 589조 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전 세계 통화량과 금시총을 모두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설령 전체 물량의 90%를 소각하더라도 남은 물량 기준으로도 여전히 과도한 시청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량이 1,000억 개 이하로 줄어들어야 1달러 목표가 현실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생태계팀이 소각을 강제할 수는 없고 대량 매입 후 소각도 사실상 어려워 실제 1달러 돌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 확대를 위해 알트코인 매각과 관세 수익 활용 방안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21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의 알렉스 손 리서치 총괄은 미국 정부가 올해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보유한 알트코인을 매각해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 서명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따른 움직임으로 몰수된 암호화폐를 활용해 연방 예산 증액 없이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세 수익으로 비트코인 구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디지털 자산 대통령 실무그룹은 각 기관의 기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를 진행 중이며 금 보유량 재평가를 통한 매입 재원 확보 법안도 상정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석유, 가스 임대료 등 비세금 수익까지도 비트코인 매입 재원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강세 신호를 보이며 1,675달러 핵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매집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1,750달러 돌파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베이직은 이더리움이 최근 4시간 차트에서 장기 저항선을 상향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약 1,625달러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으며 단기 저항선인 1,675달러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MACD 지표가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며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1,750달러 부근의 200일 이동평균선 및 피보나치 저항선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4.83% 증가해 192억 달러에 근접했고 롱 포지션 비율이 55%를 넘어서며 투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TD 시퀀설 지표가 추가 상승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으며 고래 투자자들도 대규모 매집에 나서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트코인 전략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오는 6월 서울에 모입니다. 비트코인 서울 2025가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며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국가 전략화를 주제로 논의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정책, 각국의 규제 변화, ETF 도입 논의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특히 미국 20개 주에서 입법을 이끈 데니스 포터 CEO가 기조연설에 나서고 국내 법무, 금융 인사들도 정책 서밋에 참여해 각국의 대응 방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ETF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글로벌 상장사의 재무 전략 사례도 공개됩니다. 6일 열리는 비트코인 파이낸스 포럼에서는 비트코인의 금융 가치와 거시경제 기반 투자 전략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심층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지금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파월 때리기, 파월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일 USI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2% 넘게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출발 예측 상황을 보니까요. 코스피가 0.88%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더 깊습니다. 1.7% 하락폭이 좀 더 깊으면서 낙폭 그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았거든요. 코스피가 2,500까지 좀 바라볼 정도였고 그래도 낙폭을 좀 장 후반에는 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멘토니 어제 흐름과 좀 오늘 흐름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어저께는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 좀 잘 버틴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었는데 네. 역시나 관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수출이 좀 역성장이 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만 전번 대비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시장을 좀 끌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시장은 전강 후약 정도의 시장으로 끝났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어저께 양봉으로 끝났다라는 게 상당히 좀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작도 일단은 동시효과적으로는 지금 좀 처지는 상황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일수록 장 후반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초반은요 상당히 좀 거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 거의 3% 가까이 빠지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도 당연히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그 금리 인하 압박 때문에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식으로 좀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한테 넘기는 듯한 액션인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의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는데도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 너가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유가도 내리고 전체적으로는 내리고 있지만 너가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기가 침체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해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미국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조금 문제인 게 뭐냐면 일단은 셀 USA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특이하게도 보통은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면 금 쪽이라든지 이런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달러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되게 특이하게도 비트코인이 어저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로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의 흔들림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슈 탓인데 사실은 뭐 지금은 파월 의장 쪽으로 좀 탓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슈까지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수출입 실적이 나왔다라고도 앞서 언급은 해주셨는데 반도체 쪽으로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수출이 나홀로 증가를 하면서 오전장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쪽으로는 그래도 굉장한 호재라고 봐도 될까요? 반도체는 확실히 확고하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숫자는 잘 나오고 네. 니즈도 정말 파악을 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조금은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판단일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 같은 부분, 국가적인 보안도 반도체에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요. 쉽사리 뭐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고 아마도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 자체 내에서 반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대만의 TSMC가 조립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SK 하이닉스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 줘야 엔비디아 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내민다 하면은 결국에 엔비디아 칩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엔 또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도 또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엔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미국의 보안 문제랑 많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보안 쪽에 대해서 과연 이 관세가 적합할 것인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자체 내에서 무역조사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무역조사도 현재 200일에서 270일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반도체에 대해서 또 관세를 이렇게 하겠다. 갑자기 또 공격적으로 액티브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과연 그거를 온전히 좀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수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도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중에 낸드 플래시의 감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만큼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편안한 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이 나와서 또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선택하기 편안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나 홀로 그 기업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좀 협상에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그래도 편안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 백고동 소리가 울렸던 이 조선주들 정말 힘차게 잘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7%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선업의 주가를 따라가시던 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네.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 항상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조금은 좀 다른 포인트로 조선업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어저께와 저번 주에 조선업이 떨어진 이유는 네. 아마도 미국이 중국 항만 쪽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물론 HMM이라든지 항만, 운송 이쪽으로 또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중국 선박을 쓰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쪽에도 또 많은 선박 건조수가 늘어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서 조선업이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나오면 중국에다가 부과하는 벌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다. 벌금의 수치가 그러니까 페널티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조선업이 슬슬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근데 조선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괜찮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지금의 주가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오션을 보던 현대중공업을 보던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와서 한 번 정도 눌러줄 때 특히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초반대까지 좀 가격을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하나오션이 가장 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65,000원에서 67,000원 정도까지 가격을 한번 눌러줄 때 오히려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조선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악재로 눌러줄 때 조금 기회를 포착해보자라고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들 요즘 굉장히 또 잘 갔었는데 이 중국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또 같이 호재가 덩달아 좀 잘 간 흐름이었었는데 그 안을 파헤쳐보니 아닌가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정책이니만큼 계속해서 좀 잘 갈 가능성이 있고 긍정적으로 계속 파악을 해봐도 된다. 신규 매수, 또 추가 매수의 기회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좀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한미 관세 협정을 앞두고서 우리 시장은 어제 관망세가 좀 짙은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양 시장 모두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 엇갈린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뚜렷한 상승 재료가 크게 없었던 이런 가운데 정치 관련 개별주들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반도체 투탑이 지수를 지탱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 코스닥은 최근 주도 섹터였던 제약바이오가 쉬어간 가운데 어제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29% 하락하면서 2,478.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2% 하락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711.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 보여줬던 좋은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9%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큰 모습으로 1.25% 하락하면서 17만 4,4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4월 수출 데이터에서 주요 10개 수출 품목 중 반도체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어제장에서 반도체주들 강세를 실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한미 반도체와의 동맹 균열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메모리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오히려 관세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내놓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 쉬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서 계속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보합권의 흐름 가져가 주면서 33만 2천 원 선 지나가면서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면요. 현재 보합권 흐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14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 매출 5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도 오늘 0.16% 약보합권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포스코그룹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강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시너지를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2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증 쇼크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0.22%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현재 강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0.19% 상승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어제 9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또 기아는 0.34% 현재 하락한 모습이고요. KB금융도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만이 0.18%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0.65% 빠진 모습으로 38만 4천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또 HLB, 제약바이오주들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0.75% 빠지면서 5만 3,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 역시나 약한 모습이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0.4에서 6% 동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CJ 대한통운과 AI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관련해서 업무 협약 체결 소식도 전해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는 현재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의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4.5%가량 상승세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2.25% 상승해주면서 36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래시스도 현재 상승 전환한 모습으로 0.32%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현재처럼 뚜렷한 주가 상승 재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미용 의료기기 쪽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펩트론 0.74% 좀 주가가 빠진 모습입니다. 나머지 리가켄바이오와 파마리서치는 0.6에서 1%가량 상승해주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20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예측과는 다르게 지금 좀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조금은 좀 코스피가 0.3%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첫 시작보다는 좀 낙폭을 많이 좀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바이오 쪽, 뭐 휴젤이라든지 화장품 쪽으로는 좀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투자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고 있네요. 네, 오랜만에 좀 사주는 게 좀 어색한데 네. 뭐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은 뭐 시장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뭐 그래도 미국 시장이 3% 넘게 빠진 거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로 잘 버텨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본다면요, 뭐 시장을 완전히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단은 2,450포인트로 딱 잡아두시는 게 맞아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2,450포인트 가까이에서는 분할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그 포지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또 약간은 마음 급하신 분들이 그러면 2,500포인트 언제 갈까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미국의 저 지금 시끄러운 얘기들이 조금 수그러들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좀 반등을 시작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본다면 전약 후강의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오후장에는 좀 어느 정도 더 회복할 수 있는 회복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기초되는 거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현물이라고 불리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로 좀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상쾌하게 시작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달러 인덱스라고 불리는 달러와 주요 기축통화 6개국을 비교한 달러 인덱스가 1000이 떨어졌어요. 지금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1,400원대에서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빠르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 줘서 1,380원이라든지 1,390원, 그러니까 1,300원대까지는 떨어져 줘야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등력을 올려줄 때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와 주면서 시장 자체가 2,500을 뚫으면 2,600까지 단숨에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다른 뭐 엔화라든지 위안화보다 좀 약한 이유는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중간재 역할을 하는 수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줄어들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거시적인 경제에서 아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눌러주는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언제 내려가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의 마켓 타이밍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피난처에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장 초반에도 언급은 드렸지만 휴젤이 지금 2%, 2.5%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 그래도 뭐 관세 피난처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휴젤이 미국에 진출하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휴젤뿐만이 아니라 클래식스도 지금 오늘 잘 가고 있거든요. 화장품 쪽 가도 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화장품 쪽은 계속 괜찮게 보여요. 특히나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해주신 뭐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뭐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보다는 좀 피부 미용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엔지니어 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공부 잘하는 의사 집단에서 또 가장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피부과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거는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잘 만드는구나, 자동차 잘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피부 미용 쪽, 특히나 우리나라의 가장 뭐 엘리트라고 불리는 의사 집단에서 또 피부과 의사 쪽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휴젤, 그다음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와 같은 피부 미용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아직도 피부 미용 쪽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다만 휴젤,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종목,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조선업에서 봤다시피 정말 좋은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피부 미용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주가의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휴젤, 파마 리서치, 뭐 이런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볼 게 아니라 주가가 밑에 내려와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종목은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돼 있고요. 그 올리지오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 저주파 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결국에는 지금 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우리가 본다면 원택 쪽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피부 미용 쪽으로 지금은 좀 고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다면 그 안에 소부장 기업들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수 중심의 종목들도 지금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마트가 상향 조정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마트 그래도 1% 넘게 또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졌는데 내수 중심의 종목들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전 내수 중심의 종목은 포트에 하나씩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목도 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편안한 선택이 이마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홈플러스가 어떻게 됐든 지금 좀 무너져 가면서 이마트의 반사 이익도 있고 이마트가 앞으로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마트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마트가 작년에 뭘 했냐면 대거 내부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희망퇴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거기다 내부적인 비용들을 많이 줄여 나가면서 작년에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정비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가장 먼저 잘라낸 게 이마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부터는 이마트의 재무적인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요. 이마트가 10만 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10만 원이 채 되질 않고요. 이마트는 지금 보시면 물론 뭐 저번 달에 샀어요. 24년도 중반에 샀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도 가격이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의 아마 이마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보통은 10만 원, 15만 원대에 많이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다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외부적으로 수출 데이터,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시장입니다. 결국에 이마트라는 거는 지금 수출에 대해서는 많이 비중이 없잖아요. 내수 시장 위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할인점 쪽, 특히나 유통 쪽에서는 이마트가 가장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반대로 우리가 내수주라고 하면은 뭐 백화점도 있고 유통도 있고 편의점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현재 GS 리테일이라든지 BGF 리테일, 우리가 흔히 아는 GS25시 CU를 운영하는 편의점 쪽은 지금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통 쪽에 백화점 유통 뭐 이쪽은 보셔도 되는데 편의점 쪽은요 지금 너무 과다 경쟁이에요. 너무나 뭐 한 블럭 건너서 편의점이 다 있고요. 더군다나 작년처럼 지금 눈이 많이 오거나 올해 뭐 장마도 많다고 하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편의점이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공원에 많이 놀러 가는 분도 없고 뭐 나들이객들이 많이 줄어들면요. 결국에는 편의점에 대해서 많이 수요가 줄어들고 거기다가 지금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편의점 종목이기 때문에요. 내가 유통주, 특히나 내수주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통 쪽에서는 이마트, 백화점 쪽에서는
신세계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수 중심의 종목들 중에 이제 유통 쪽 여쭤봤는데 이 안에서도 옥석 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밤에는 테슬라 실적도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좀 투자 포인트를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제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시장은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 단봉으로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단기 박스권이다. 네. 많이 올라가도 2,500포인트, 많이 떨어져도 2,450포인트니까 요즘에 시장이 되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사놓고 기다린다고 올라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은 좀 테마성적으로 2,500포인트가 딱 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익 실현 하시고요. 만약에 좀 지수가 좀 떨어진다, 2,45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손절은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시장은 아직도 좀 리스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강조해 주시는 2,500포인트 기억해 주시면서 매수 포인트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개장하고 나서 일단은 잘 버텨주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서 수급도 의외로 괜찮네요. 오늘 현물, 선물 다 플러스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화웨이발 칩 이제 개발 트리거가 오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가 오랜만에 이어지면서 오히려 달러 약세에 반응하고 있는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대선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테마주들이 또 상승세를 일부 주도하면서, 또한 전차군단, 일단 관세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전차군단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가 좀 멈춰가는 모습들이 시장에는 이 코어 이 테마주들 중심으로서, 그리고 일단 중심 섹터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는 모습들 일단 보여주면서, 일단 가장 중심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주들이 이제 이 컨센서스라든가 가이던스를 일부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국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서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들 중심으로 관세에 대한 비율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최근에 일본 증시라든가 일부 관세 협상이 좀 진척이 되는 이 국가들 중심으로서 이 지수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국내 이 증시도 사실 다음 주에 관세가 이제 일부분 이제 이 노이즈가 좀 해소되는 국면이 접어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국내 증시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열어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 관세에 대한 피해주다,
뭐 일단 이 무관한 종목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전반적인 업종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국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엔비디아 그 화웨이 관련된 새로운 칩 말씀해 주셔서 이거 먼저 좀 점검을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대안책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화웨이에서 나오게 될 910C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기존에 있었던 H100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부터 대량 출하 계획도 같이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오늘 반응은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 반도체 투톱 또한 영향을 좀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는데 이제 로이터 통신의 이런 보도가 이제 사실일지 아니면은 중국 화웨이 칩이 성능이 H20급인가 아니면 H100급인가 그것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만한데 이 딥시크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이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될 때 오히려 레거시를 비롯한 하드웨어 쪽에서 일부 이제 이 수급이 좀 붙으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적이 있고요. 그 관련돼서 뭐 화웨이 칩이 개발이 완료가 됐던 아니면은 출하가 됐던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급상으로 볼 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느 정도 집중됐던 수급이 하드웨어 쪽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일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국과의 미국의 이런 그 관세 협상의 이슈가 이 마감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빠르게 좀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이슈가 하나가 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앞서서도 H20급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안도를 하면서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을 좀 더 빠르게 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될 것이고 H100급이 정말 맞다면 이것은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이 관련된 AI 패권에 대한 전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서 시장에는 오히려 이 악재에 대한 트리거급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거는 H20급 정도가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긍정적이지만 H100급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나왔던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맞다면 그것은 AI 패권 전쟁으로 오히려 굉장한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악재가 분명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일단 어떤 급인지 일단 확인하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도에서는 사실 H100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다라고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H20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H20이라면 오히려 괜찮지만 H100까지 수준을 끌어올린 상황이라면 오히려 반도체주에게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파월 의장 해임과 관련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 주식, 뭐 달러 같은 것도 다 전반적으로 셀 USA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달러 인덱스가 93까지 떨어졌고 미국 시장도 제대로 돌아오지는 일단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지금 2479, 코스닥이 712선을 지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대표님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좀 찾고 돌아오지 못한다 하면 국내 증시 또한 상방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뭐 이것을 이제 포인트로 정확하게 저희가 이걸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의 오히려 자금 유출이 국내 시장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코스피 지수가 뭐 2,500이든 아니면 2,700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의 회귀 본능이 얼마나 빠르게 올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내 주식 비양이라든가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또 이슈라든가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더 우리가 미국 시장의 악재보다 호재로 작용할 것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국내 시장의 강세와 유럽 시장의 이 강세 이 두 가지 이슈인데요.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이 30%대에서 45%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변동에 대한
하나의 재료로서 작용하겠지만 그런 악재들 이후에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글로벌리 헤지펀드들도 국내 시장이 가장 저평가됐다고 요즘에 평가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좋게 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셀 USA 현상이 펼쳐지게 된다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오히려 저평가 받고 있는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상으로는 내일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서 2차 전지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LG 엔솔은 오늘 약보합 수준,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역시 약보합에서 일단 움직임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 국내에서 한화, 삼성, 해군까지 같이 손을 잡고 잠수함 디젤 엔진을 2차 전지로 바꾼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올해 3분기에 이제 최종 테스트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대표님 이전에 로봇 배터리를 2차 전지로 대체할 수 있고 이래서 이제 오히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뉴스까지 같이 더해지게 된다면 2차 전지 활용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이 내러티브 자체가 주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줄 수 있을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주가가 움직여야 말인데요. 반응이 아직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흐름이 좋을 때, 업황 흐름이 좋을 때는 이러한 한 가지 재료로서 주가의 반응 그렇죠. 민감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LG 엔솔을 보더라도 뭐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인지 몰라도 좋은 재료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전에 고점이었던 35만 원 고점도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실적적인 문제. 앞서서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LG 엔솔 관계 이제 탈동조화가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 또한 이 2차 전지 우리 국내 업종들에도 테슬라 밸류체인들도 계속해서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업종에 대한 그런 확장세 이제 시장에 대한 확장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서 수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이 물음표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수치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섹터상 악재, 공매도에 대한 악재는 일부 좀 어느 정도 이 소화가 되는 흐름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지만 전반적인 유동성이 이런 2차 전지 섹터까지 이어질지 당분간 아주 좋은 이제 수치가 나오는 섹터들까지도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2차 전지까지 갈 수 있는 타이밍은 뭐 미국에서 6월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것에 유동성이 일부 좀 유입이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와야지 2차 전지가 수급이 뭐 일단 2차 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을 비롯해서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갈 수 있는 유동성들이 아직은 부족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부 입성하는 모습은 그래도 네. 긍정적이지만 일단 첫 번째 주자는 그래도 바이오나 2차 전지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바이오 쪽이 먼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2차 전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한 구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재가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활용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스토리만으로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첫 번째로 외국인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위에서 지금 한국전력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한국전력을 같이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꽤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곧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삼바는 일단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실적은 걱정이 없지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라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기관 쪽에서 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오늘 한미반도체 IR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좀 취소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갈등에 있어서 좀 점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가고 있는 종목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사실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1위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모두 1위 종목으로 지금 한국전력을 담아가고 있는 걸로 체크가 좀 되고 있고 4월 10일 이후 8거래일 연속 계속 양쪽에서 모두 다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터치가 나왔는데 리포트 어제 보니까 대표님 자생력으로도 갈 수 있다. 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갈 수 있을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경기 방어주 성격 오늘도 보면은 지수의 방어 능력이 이제 한국전력 쪽으로 더욱더 쏠릴 가능성들이 이제 네. 이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변수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료 인상을 계속해서 한 7차례 이상 진행을 했잖아요. 뭐 소리 소문 없이 올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당 배당금도 과거에 이제 적자 때보다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200원대에서 1,500원까지 이제 주주환 원책을 높일 수 있다. 지금 25,000원 주가에서 1,500원이면 지금 5%가 넘는 이런 배당 이제 현재가에서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PBR도 굉장한 저평가에 PER도 싸고 그래서 사실 한국전력을 얘기할 때 과거의 스토리와는 굉장히 반대로 악재를 찾아볼 수가 있는 종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제 PBR이 5배 이하, 이제 PER이 5배 이하, PBR이 0.2배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상법 개정과 이슈와 더불어서 네. 제일 중점적으로 볼 만한 종목. 지난주에도 제가 한국전력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은 필수 소비재 거기에 또 트렌드에 맞춰서 한국전력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 전력주 얘기할 때 과거에 이제 지금 오늘 아마도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네. 이제 전력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한국전력과 HD 현대일렉트릭을 투탑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셨고요. 차트 보니까 진짜 어느새 그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긴 합니다. 오늘도 음봉으로 그림이 그려지긴 했습니다만 아랫꼬리가 있어서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아 올릴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ABL 바이오가 아까 명단에는 없었긴 했는데 순매수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해서요. 요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곧 AACR 이벤트가 이제 25일에 시작이 될 텐데 그 이벤트 앞둔 상황 속에서 ABL 바이오를 담아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 기업에 대한 리스트업은 지금 구간에서 좀 필요할까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지금 ADC 관련돼서도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유한양행, 그다음에 ABL 바이오, 뭐 셀트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과 거기에 따른 성과 발표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ABL 같은 경우가 이제 6만 원대 돌파하고 잠시 숨고르기는 이제 네. 부과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기술 이전 애로와 관련돼서 벌써 시총을 넘어서는 시총이 지금 3조밖에 안 되는데도 4조 정도요. 예, 그렇죠. 4조. 총합하면 지금 거의 한 6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BBB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너무 좋게 반응을 하는 상황이라 추가 애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아지고 있고 거기서 저는 이제 중심적으로 볼 게 비만 치료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중심에 서면서 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내년에 비만 치료제 SC 제형을 또 임상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애로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목인 알테오젠이 일단 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거의 여부도 한번 주목을 해보는 상황이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얘기 안 해도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연출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만 치료 시장이 다시 한번 바이오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을 좀 더 땡겨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들 더 과거에 보면은 이 뭐 아마케, 간화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일정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좀 반응을 했다면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한 달 전에는 이 아마케 관련돼서 반응이 좀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암흑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소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비만 치료제가 최근 요 며칠 사이에도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다가오는 좀 큰 일정으로 보자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국내 출시도 사실은 5월에서 6월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소식은 좀 없어서 시간을 갖고 이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대선으로 엮어봤습니다. 뭐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뭐 대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정책들 혹은 인물주 관련해서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원전은 일단 원자력 특별법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마련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윤 정부에서 있었던 친원정 정책을 계승해서 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게 족쇄로 작용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전 쪽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시각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온실가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대선으로 좀 크게 보면 대선으로 좀 엮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예비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그린케미칼이 아까 전에 제가 상한가로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린케미칼 여전히 상한가에 좀 묶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바이오도 상한가 같이 묶여 있네요. 요거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살펴봤고 대표님 어느 섹터부터 먼저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예, 가장 먼저 볼 것은 그래도 이제 공약주 관련돼서 먼저 볼까요? 네. 이 대선 쪽에서 보니까 이제 이 퓨리오사 관련주들은 이미 뭐 이제 이 안드로메다로 갔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지금 주가가 반응을 했고 네. 지금은 그래도 철도라든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세종시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우리가 흐름을 한번 잡아가서 정책주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은 계속 남아 이제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이전을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저는 이러한 재료가 그래도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강력한 테마성 그리고 지금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 근데 시장에는 사실 이건 질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도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 성적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지금 우선주 말고 본주가 한 22% 반등인데 세종시의 이 성신양해가 땅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라든가 그리고 계룡건설이 사실 가장 탑픽으로 여겨지는데 계룡건설하면 제가 이제 대전을 많이 가기 때문에 계룡건설에서 리슈빌이라는 아파트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계룡건설이 무려 이제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포워드4가 5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됐던 건설주인데 워낙에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전에서 계룡건설을 만든 리슈빌이 굉장히 많이 완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철도 관련돼서는 오늘 뭐 DRTI라든가 특수건설 좀 조용한 상황인데 뭐 KTX라든가 SRT 뭐 통합으로 좌석 공급이라든가 뭐 할인 확대 이것을 계속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저는 가장 강한 테마가 그래도 세종시와 관련된 행전 이전 테마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만약에 좀 음봉으로 돌아서는 모습들 보인다면은 뭐 단기적인 접근도 일부는 가능한 테마가 이쪽 아닐까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선절에 자신이 없는 투자자라고 하면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지금의 테마가 그리고 대선이 과거보다는 좀 빨리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발자취에 따라서 테마 움직임들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수급은 거의 다 정책, 대선 관련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소프트웨어가 먼저 시작을 좀 했었는데 이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쪽은 워낙 시총도 좀 작고 변동성도 큰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손절은 필수다라는 부분도 같이 조언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선 때 반복됐던 정책들은 보통 이제 취업이나 저출산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AI 쪽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쪽, 오늘은 탄소 포집 관련된 쪽까지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우리 시장 오늘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13% 하락하면서 2485.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하락하면서 715.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요. 수급이 들어와 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39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관은 그보다 더 많은 52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오늘 624억 원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현재 개인만 나홀로 매도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15억 원 약간의 그런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6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14억 원 소폭 사들였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 업종들부터 살펴보시죠. 우선 비금속 광물이 1.65%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철강 및 금속도 1%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증권과 운수창고, 음식료품, 화학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에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가스업이 1% 가깝게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도 0.7%가량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폭이지만 의료 정밀과 통신업 부분도 0.3에서 4%가량 빠지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업종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1.5%가량 종이 목재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0.8%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도 소폭이지만 0.17% 올라와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업종의 경우에는 오늘 기타 제조가 1.23%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음식료, 담배 쪽도 1%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유통 쪽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도 소폭이긴 하지만 0.3% 내외에 하락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우선 1위는 현재 동양철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관 관련주로 알려진 이 동양철관은 현재 0.42%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개발 쪽 사무개발이 올라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48% 상승해준 모습. 그리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차기 정부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현재 상한가 찍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나우아이비 그리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엑스페리스 같은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좀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우아이비의 경우에는 6.88% 현재 좀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거의 30% 가까운 준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엑스페릭스도 역시나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로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빠지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상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역시나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1.13%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린케미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거래대금 아까처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이름 올린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0.19%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지금 상승 전환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재 역시나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처럼 퓨리오사 관련 AI주가 역시 상단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1% 상승한 모습이고요. 나우아이비는 6.65% 하락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에어레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에어레인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상승세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아까보다는 조금은 낙폭이 줄어든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0.45%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셀트리온은 장 초반과 보여줬던 모습 마찬가지로 역시나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조금 2%가량 빠지는 모습 보이다가 현재 1.1%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역시나 2.7%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시작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현재 0.75%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젤과 클래시스는 다소 엇갈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젤은 계속해서 1.8%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고 클래시스는 반면에 좀 소폭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펩트론의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현재 0.4%로 강보합권으로 접어든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만 치료 관련주들로 불리고 있는 삼천당 제약은 0.9%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현재 6%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좀 수급입니다. 개장 때 플러스권 찍혀 있어서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외국인 수급이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매수 규모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매도 규모를 줄이고 반대로 기관이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는 좀 그래도 오름세를 시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보합에서 오르락내리락 플러스권
주권 찍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후장까지 힘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